사실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AI 혁명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학교가 경쟁의 현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곳이 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니까 탓했는데 나중에 나 얘기하다가 울컥하네. 아유, 좋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줘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동물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책을 읽고 계신데 네. 모랄 앰비션 이른바 선한 야망, 네. 도덕적 야망을 강조하는 책이네요. 제가 어쩌다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요.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에게 선한 야망을 갖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AI 시대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긴 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거든요. 아이들에게 선한 야망을 갖게 하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추천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 읽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텐데 그게 그러니까요. 걱정이죠. 근데 저는 뜻밖의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AI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염원하던 이른바 인문학 시대가 저는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무슨 기술 개발될 때마다 인성이 파괴된다 뭐 걱정하면서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잖아요. 네네. 근데 어쩌면 진짜 이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던데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기술만 공부한 사람보다는 그 기술 공부도 했는데 철학책도 읽고 시집도 읽는 누군가가 질문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기 시작하면 벌써 시작됐잖아요. 지금 철학과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뭐겠어요? 사람들이 벌써 질문을 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벌써 알아챈 거죠. 사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지금처럼 이기적인 야망만을 강조해서는 아이들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야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가짐,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예전에는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분명히 지금 부모들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예전을 좀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어떻게 서점에 가끔 네. 나오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냥 시간 요만큼만 비면 무조건 서점에 가는 것만 합니다. 저도 책과 삶 진행하면서 읽어야 할 책이 많아졌거든요. 한 달에 10권이 넘다 보니까. 다 좋은 책 읽으신 그럼요. 이제 네. 최근에 나온 책, 유명인들이 추천한 책, 또 유명인들이 쓰신 책 읽으면서 질문하기 위한 책 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책 읽기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책을 읽는 재미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건 아마 분명할 거예요. 뭔가를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확실히 집중이 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책 읽기에도 목적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늘은 AI 시대에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교수님 뭐 서점 지리에 밝으실 테니까 저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일단 어린이 도서, 아동 도서 있는 쪽으로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전집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 아주머니들이 많았거든요. 전집 하나 넣으시죠. 그걸 하나 이렇게 놓는데 그게 저는 뭐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가 책 읽는 거랑은 상관없는 아이였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아마 책과 친해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도 제가 그때 어머니가 사준 전집의 1권이었는데요. 네.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있네. 있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 책인데 이태리의 작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앤디코라는 주인공 아이의 경험을 이렇게 쭉 적은 거잖아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읽으면서 저는 어쩌면 대학 교수가 된 이유가 뭐 연구를 거창하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요. 학교가 너무 좋아서 학교를 못 떠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좋아했던 거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게 한 편의 작은 단편 소설처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학교가 경쟁의 현장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저는 예전에 학교를 그냥 놀러 간 것 같은데 그냥 눈 뜨면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가면 재밌고 그냥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그러다 친구들이랑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요즘은 우리가 학교가 너무 그냥 가르치고 배우고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곳이 된 게 너무 아쉬워요. 학교에 지식과 정보는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야기도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이들끼리 투닥거리면서 사실은 크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너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많이 아쉬워요. 어디선가 10분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과 10분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쉬는 시간도 그렇고 학원과 학원 이동 거리도 그렇고 기껏해야 10분밖에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생태학이라는 분야를 제가 한 사람인데요. 생태학을 저는 그냥 한마디로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덧 우리 인간 생태계가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어떻게 살아가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게다가 AI 시대에 오히려 AI와 대화하고 AI에게 위로받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진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아직 제대로 본 게 없는데 미국 통계를 보면 AI에게 정보를 묻는 사람보다 AI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거기서 뭔가 위안을 받고 그게 절대적이라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실은 옛날 학교의 풍경이 이랬어 하고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고전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근데 과연 요즘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느낌이 들까? 그냥 언뜻 저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도 약간 걱정을 하는 건 아이들은 마치 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학교도 있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걱정돼요, 갑자기. 주변에는 없는 학교. 그래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끼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하시고 교수님 연구하시는 생태계 다양성이 사실 어린이 사회에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다양했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강연 때마다 하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그렇게 다양했던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가면 옆집 아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은 다양성을 죽이는 그래서 모두를 다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공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게다가 또 특정 계층끼리만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 그리고 특정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특수성이 그 학교에서 도드라지다 보니 오히려 다양성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네요. 제가 어쩌다가 박사학위 하던 시절에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이 너무 없어서 찾다가 우연하게 찾은 게 기숙사 사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사감을 7년을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이 기숙사에 방 배정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다 미리 파악해 놓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다 받아 놓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섞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이 한 방에 몽땅 몰리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아이들이 모여요. 사감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지네끼리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맨날 쳐들어와요. 선생님 나
얘랑 한 방 못 지내요. 근데 그렇게 지내야 해요. 그러면서 커나가요, 이 아이들이. 진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룸메이트가 누구였냐? 맨 인 블랙의 타미 리 존스. 타미 리 존스랑 둘이 같은 방을 개정받은 거예요. 타미 리 존스는 연극도 하고 미식 축구도 하고 벌써 그런 끼가 충만한 아이였고, 앨 고어는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 다음에 대통령 하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툭하면 이놈은 파티 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관찰을 해본 결과 앨 고어가 앨 고어랑 룸메이트를 했으면 노벨 평화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앨 고어가 아마 어느 날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야, 뭐하냐? 나 요즘 저기 책 쓰고 있어. 기후변화에 관한 책인데, 야, 너 전에도 책 썼잖아. 그 책을 누가 읽냐, 임마. 요즘엔 영화를 찍어야 돼. 다큐멘터리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 불편한 진실이 책으로만 나왔으면 영향력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을 거예요. 저는 하버드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관계가 힘들 것 같은 아이들을 한 방에 몰아넣으면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인생을 배우고 졸업합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 결국 나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혹은 섞여 혹은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 지혜를 학교 다닐 때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공감과 연대, 소통 능력을 이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혹시 30년 후, 40년 후 지구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류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저는 뭐 그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읽어보시죠. 이게 19세기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150년, 160년 전 작가가 쓴 이 학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걸까요? 저는 아까 제가 걱정은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의 모습을 접하고 저게 무슨 학교야. 저건 뭐 아마 연극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여기에 담긴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 스스로가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거를 뭐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거기서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짧은 스토리들 중에 한두 개에만 감동받아도 저는 이 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으로는 엄마 찾아 산말리도 이 책에 맞아요. 나온 그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아빠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밤마다 그걸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니까 탓했는데 나중에 나 얘기하다가 울컥하네. 아유, 무슨. 그 아이가 밤에 쓰는 그 장면을 발견하잖아요. 감동이죠, 감동. 저만 해도 수십 년 전에 경험한 이 책이 마음속 한편에 살아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순간 그게 다시 깨어났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심어줘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추천해 드렸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다음 책은 제가 여기 있네. 네. 여기 어쩌다가 제 사진이 앞에 추천하신 책이 네. 추천한 것보다는요, 제가 어쩌다가 공부에 관한 책을 몇 년 전에 썼거든요. 공부에 관한 책 쓰는 건 참 겁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교육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교육부를 없애라 뭐 이런 소리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봐야 욕밖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피했는데, 안희경 씨라고 참 기가 막힌 언론인이 있으세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책을 낸 거거든요. 그 책을 동화 작가가 읽으면서 동화
동화로 만든 책이에요. 저희들이 그 책에서 줄기차게 한 얘기가 아이들 스스로 뭔가 탐구하게끔 만들어보자. 너무 우리는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배움이 중요한데 어느덧 가르침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 작가가 이제 동화를 써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왔는데요. 저 원고 받자마자 이 책 꼭 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너무 생각과 좋아서. 주장을 동화 작가가 동화적 이야기로 맞습니다. 펼쳐낸 거군요. 저는 너무 책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너무 가르치려고 덤벼는 책들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네. 이 책은 정말 동화로 그냥 읽다가 보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참 잘 쓴 동화. 주인공 아이가 여느 아이처럼 학원을 맴도는 생활에 지쳐 있을 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상한 학원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죠. 네. 자기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그래서 형한테 약간 주눅 들어서 지냈는데 형은 막판에 공부에 회의를 느껴서 방황을 시작하고 이 아이는 괴상한 과학자랑 친해지면서 어느 날 그 과학자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건축에 꽂혀가지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을 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게 자율적인 학습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일 지진하였다가 이 동화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이 된 거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원을 다닐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일요일에도 학교 가서 노는 게 좋아서 학교 가서 놀다가 학교를 못 떠나서 교수가 됐는데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주인공 아이가 엄마 몰래 다니다가 이제 또 엄마에게 들키고 또 엄마를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만 이 동화가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설득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이 책은 뭐 제법 그래도 이런 동화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인기가 인기 있는 있는 편이에요. 거죠.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뭐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책을 읽었노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분들이 아마 설득당한 것 같아요. 좋은 얘기죠. 교수님이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드시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저 실제로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강릉에 작은 초등학교 분교가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뒤져보니까 제가 태어난 집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냈어요. 이게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힘들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육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60명 미만이면 팬데믹이 일어나도 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를 폐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34명, 40명 요 정도였으니까 코로나 내내 그 아이들은 매일 학교를 왔어요. 전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 학교 바로 안에 묵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 그냥 장화 신고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장화역까지 올라오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냥 묵론에 이렇게 제가 철포다가 앉으면 아이들 다 들어와서 제 무릎에도 앉고 막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뭐 물방개도 잡아서 보고 그리고 뒷산에도 올라가고 이게 공부하는 건지들은 모르죠. 근데 오늘 곤충 얘기하면서 기후변화 얘기로 자연스럽게 건너가기도 하고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가 그러면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게 중요합니까? 뭐 얘기도 하고 그게 진짜 공부잖아요.文교에서는 교과 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국어를 묵론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교시키는 일을 지금 하잖아요.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모든 학교를 다 60명 미만으로 쪼개서 작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다음번 팬데믹이 와도 학교는 안 닫아도 되는 쉬지 거죠. 않아도. 같이 지낸 그 아이들은 한결같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제 생각에 매일매일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책으로 일단 마음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최재청 교수님이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 하고 싶은 공부 추천해드렸습니다. 교수님 한 권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부끄러운데 네. 저 요즘 과학책 쓰는 분들 중에 네. 동화책을 만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많거든요. 네. 정대승 교수, 뭐 이정목 맞아요. 관장, 네, 네, 네. 또 김상옥 교수는 다 하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재천의 동물 대탐험. 이래서 네. 만화책으로 나온 거죠. 중간에 만화가 섞여 있고 글도 제법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중학교 저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끼리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냥 읽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요즘 아이들은 그럼요. 진짜 지적 수준이 빨리 커요. 네, 그래서 뭐 거침없이 읽고요. 그냥 여기서도 제가 괴상한 과학자로 또 나오는데요. 네. 저보다 더 괴상한 분이 계세요. 여기는 홀로그램으로 아윈 선생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다윈 선생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약간 실수도 잘하는 개미 박사로 제가 등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함께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찾아 나서고 뭐 그러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자연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뭐 식물 채집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뭐 그게 바람직하다, 위험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자연을 곁에 둘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자연과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자연을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 중에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에 가려고 애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설악산에 가본다든가 뭐 그런데 사실은 자연은 먼 데 있지 않거든요. 아파트 정원에도 자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개미 기어다니고요. 거기도 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있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에서도 새소리는 들리거든요. 그럼요.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가 워낙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인데요. 그 사람이 성가대 지휘하고 뭐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교회 젊은 목사님이 입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 그 아이를 제가 돌보는데 정말 3살 그때부터 제가 일요일 날마다 같이 지냈는데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 아이랑 같이 앉아서 개미 굴 앞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개미들이 이렇게 기어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보여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어느덧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여러분 여기 나비 알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냥 나비 알이 아닌데요. 호랑나비 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아이가 저랑 그 작은 공원에서 사마귀 알 들여다보고 나비 알 찾아보고 개미 보고 이걸 하다가 자기가 혼자서 자연에 대한 책을 엄청 읽어요. 그렇고 아는 게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머리가 트인 거죠, 자연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입양된 아이고 그래서 혹시 그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할까봐 더 이렇게 세심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애를 좀 마음을 썼는데 쓰셨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쉽게 그 아이의 마음을 살 줄은 몰랐어요. 일단 최고의 자연 선생님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계기로 눈이 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녀석은 이 책을 지금 이게 9권인데요. 다 읽으면서 일요일 날 만나면 저한테 비판까지 합니다.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잘못 쓰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이제 책 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잘못해갖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알았어 고칠게. 자연을 관찰하는 아이가 사람을 왜 관찰하지 않겠으며 지식과 정보를 왜 걸러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AI 혁명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
자, 학교에 가면 사각형 공간 안에서 흰 벽과 책들 이렇게 있는 직각으로 돼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칠판을 보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보거나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집에 와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거고. 근데 하다못해 정원에만 나가도 거기는 직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곡선이고 굴곡이고 그늘이고 깊숙한 저 굴도 있고 그런 걸 보고 크는 아이와 직선과 벽면만 보고 크는 아이의 두뇌의 영향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런 다양한 모양들이 혼재하는 그런 공간에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함께 정원에 나가고 함께 숲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해주시면 저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의 발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천 교수님의 도움을 됐다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런 책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읽혀야 할 책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소한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책들은 부모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지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AI에만 의존하게 만드시겠습니까? AI를 만든 사람들은 이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AI조차도 정보와 데이터, 책을 읽고 사람에게 답하는 겁니다. AI가 하는 일을 애들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